요양병원들이 보험사 청구 금액의 일부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를 이용한 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 행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으로 추진됐던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이 설계 공모 잡음과 예산 논란 끝에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시는 사업 취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광주은행의 대출과 예금금리 차이가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회공헌 활동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암군이 과다한 운영비와 공로나 누락 논란을 빚어온 민속씨름단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뉴스 7입니다. 고령화 여파로 요양병원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요즘은 암 환자 유치까지 나설 정도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탈법과 불법 실태는 물론 그 배경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잠입 취재가 아니고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한 암 환자 등과 함께 동행 취재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네, 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돈을 주며 암 환자를 유치하는 요양병원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김혜정 기자입니다. 암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광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입원 상담을 요청했더니 실손보험 보장액수를 묻습니다. TV가 없이 가입이 되면 얼마짜리가 그거 치료 설명은 5분여 남짓. 그 뒤 30분 넘게 병원에서 환자에게 돌려준다는 돈 설명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결제하시고 나면 3, 4일 후에 따로 현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른바 페이백. 암 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699만 9,900원까지는 이렇게밖에 안 들어요. 700을 넘었을 때 1,000 사이가 20원.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불법입니다. 다른 요양병원에도 전화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만약에 500을 쓰면 100만 원씩 달달이 줘요. 환자한테 다시 돌려줘요. 깎아주시는 거예요?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는 500 받고 우리가 100만 원을 줘요.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에서는 이 병원이 환자에게 현금 페이백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수가가 높은 암 환자 유치를 위해서 진료비의 일부를 페이백하는 그런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알선 유인 시에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KBS는 방문 상담을 받았던 병원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해당 병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네, 요양병원이 암 환자 유치를 위해 실손보험 일부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제공한다는 의혹 앞에서 보셨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기획탐사팀 김혜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 기자, 오늘 리포트에서는 일부 요양병원의 페이백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 다른 요양병원의 실태는 어떤가요? 네, 암 환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 건강 때문에 모두 잠입 취재를 할 수는 없었고요. 이 대신 대면이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10여 곳 정도 진행했는데요. 이 가운데 2곳만이 페이백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이 나머지 일부는 직접 와서 상담할 경우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뉘앙스를 풍겼고요. 이 애초 처음부터 첫 통화부터 적나라하게 현금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이 상담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저희가 본인보다 한 가지 틀은 병원 측에서 알아서 해드린다. 병원마다 그 돈 주는 게 틀려요. 프로테지를 우리 환자들한테 한 달에 500 쓰면 뭐 10% 준다 있고 15% 준다 있고 20% 준다 있고 그래요. 결국 입원만 하면 한 달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수년 동안 치료를 받는 암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유혹들 뿌리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 쇼핑을 다니는 환자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요양병원 출입이 통제되면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이런 환자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스스럼 없이 자신의 직업이 환자라고 소개하기도 한답니다. 이들 때문에 이 양심적으로 경영하는 병원들이 되레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5군데 돌았는데 다 그렇게 한다는데 여긴 안 하냐, 무슨 배짱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근데 상담 오신 분들은 거의 19분 정말 다 그걸 물어보십니다. 네, 그렇다면 김 기자,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요양병원의 행태가 또 이것뿐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단속망을 빠져나가는 요양병원의 각종 수법에 대해 추가로 취재 보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도도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주시는 3년 전에 열렸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광주를 수영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국비까지 확보됐는데 광주시가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수영 불모지 광주에서 한 달 동안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저비용 고효율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일회성 행사가 안 되려면 수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겼습니다. 이른바 수영대회 유산 사업의 핵심은 한국수영진흥센터입니다. 국제수영장이 들어선 남부대학교에 국비 106억, 시비 247억 원을 들여 수영장과 체력훈련장, 기념관을 갖춘 종합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통과해 지난해 국비 40억 원도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이 사업의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취소에 행정적 하자가 없는지 감사위원회에 확인해보는 사전 컨설팅 감사도 최근 받았습니다. 설계 공모의 불공정 논란으로 소송이 제기돼 사업이 장기간 미뤄진 데다 지난해 시의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되며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업 변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을 유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효과는 적다는 게 반대 주장의 근거입니다. 시가 굉장히 그 경제적 여력이 열악해서 그때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추경 비용을 마련했던 상황인데 이런 예산은 조금 불효불급한 예산도 아니고. 하지만 세계 수영대회의 핵심 후속 사업인데다 국비까지 확보된 만큼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남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사업 변경이나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는 최근 시중은행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실적이 크게 개선된 만큼 성과급 잔치를 경계하라는 건데요.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거둔 광주은행의 성적표를 분석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내리고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은행의 올 1월 기준 가계 예대금리 차는 5.11%포인트, 전북은행에 이어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광주은행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분의 70%가 세이망 홀씨 그리고 혼용금융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도한 이자 장사라는 비판 속에 광주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581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도 33%나 늘었는데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반면 사회공헌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했습니다. 2021년 기준 사회공헌 활동 금액은 218억 원 규모로 당기순이익의 11.6%입니다. 15%가 넘는 부산은행을 비롯해 다른 지방은행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인데
광주은행과 같이 JB금융주주 계열인 전부은행도 10.7%에 그쳤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저신용자들에 대한 금리 감면 등 상생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다른 지방은행에 비해 미흡했습니다. 현재 광주은행이 저신용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출금리는 최고 13%대로 전북은행과 함께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성원으로 이게 발전을 해온 은행이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금리의 인하 여지가 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은행장에게 8억 원, 임원들에게는 평균 1억 원씩 최고위급의 성과급 3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번에는 전남 동부와 서부권 소식 알아봅니다. 먼저 목포 연결합니다. 김현 앵커, 영암군이 민속씨름단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암군이 그동안 과다한 운영비와 창단 당시 공론화 누락으로 논란이 이어졌던 영암군 민속씨름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현재 국내 씨름단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데다 영암군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영암군은 앞으로 씨름단 기금 조성과 정부 보조금 확보 등을 통해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씨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에서 치러진 설날 장사 씨름 대회에서 백두장사 등 세 체급을 차지한 영암군 민속 씨름단. 모래판 위 최강자임을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최정만 장사가 2023년 첫 번째 장사에 등극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군 재정에 2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는 과하다는 지적과 창단 당시 공론화 절차 누락 논란이 일면서 씨름단의 존폐를 두고 한동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영암군은 지난해 12월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나섰고 2달간 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거친 결과 씨름단을 존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혁신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 군은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씨름단으로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운영비는 씨름단 기금을 설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나서고 정부의 K씨름 진흥 계획에 발맞춰 전라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 예산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씨름단과의 식사 같은 이색적인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방과 후 학습과 연계한 씨름 꿈나무 육성 등 영암을 알리는 데 앞장서는 건 물론이고 지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 영암군 지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오늘 뭐 기분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숙제들이 더 많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결정으로 다시 한번 지역을 대표해 모래판에 설 기회를 얻게 된 영암군 민속씨름단. 그만큼 주어진 역할과 기대도 더 커졌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킹 조직을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SNS상의 해킹 의뢰 채널을 운영하며 결혼정보업체 등 385개 웹사이트에서 7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킹을 의뢰한 고객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 등의 계좌를 특정해 범죄 수익금 약 10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전남과 경남 그리고 부산 등 남해안 3군데의 광역단체와 해양수산부가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남해안권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조성추진단 구성과 글로벌 브랜드 관광자원 개발 그리고 국제행사 공동 개최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이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자 해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해안을 전 세계적인 해양 관광 중심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순천 연결합니다. 조혜린 앵커, 광양시를 상대로 재판에서 이기고도 여전히 재산권을 제약받는 땅 주인들의 사연을 취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토지주들이 광양시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이기고도 남은 절차에 묶여 아직도 온전한 재산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인근 4차선 도로. 1991년 이 도로를 10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세워졌지만 30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푸는 일몰제 시행 직전에 광양시가 시설고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도시계획에 묶이게 된 겁니다. 집행할 능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의무로 보관 행위는 위법 부당하다고. 토지주들은 재산권 피해가 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해당 토지가 포함되지 않고 계획상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광양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도시계획은 효력을 잃게 됐지만 재판이 끝나고도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미 상실이 된 것이고요. 우리 시는 지금 나머지 다른 구간에 대해서도 그 실시의 변경인가 통해서 지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지만 십수년 사용한 가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로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광양시에서 건축물 대장 작성도 안 하고 있고 토지 대장 변경도 안 하고 있고 행정 절차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국토부 질의와 법률 자문 결과 도시계획이 실효됐다 해도 가설 건축물은 인허가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 승소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순천시 관계자들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사후 활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순천시 방문단은 오는 24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슈투트가르트와 마나임 등 독일의 주요 도시 5곳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방문단은 슈투트가르트에서 바람길을 통한 도심 녹지 연결 사례를 둘러본 데 이어 독일 연방정원 박람회를 개최했던 마나임에서 순천만 정원 박람회의 사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양식장 오리떼를 퇴치하는 스마트 드론이 개발됐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 민간 업체와 함께 AI 시스템으로 오리떼를 인식한 뒤 스피커와 공탄을 이용해 오리를 퇴치하는 드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새꼬막 주산지인 남양면 선정마을에서 실증 작업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빠르면 오늘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와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3월 임시회 개최 여부로까지 전선이 넓어지는 형국입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전제로 야당이 또다시 3월 방탄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도 이 대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아무리 억울해도 판사 앞에 가서 심사를 받는다며 이 대표 역시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설사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3심까지의 재판 과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국회법상 3월 임시회도 당연히 열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며 여당의 반대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속내와 정치적 셈법을 우리 국민이 모를 리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대상을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한정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사흘 뒤인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무작정 다툼을 벌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군 출신 의원들이 임기 중에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국회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셀프 입법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 법안 소위.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보수가 적은 기초의회에 군 출신이 진출할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심의하던 군 장성 출신 의원들, 보수에 관계없이 본인이 낸 연금 기여금을 선출직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군 출신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기여금을 주는데 왜 선출직만 불이익을 주느냐. 김병주 의원은 당사자 문제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중앙정부 선출직도 월급보다 본인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발언했습니다. 연금보다 세비가 더 많은 국회의원들도 기존 세비에 더해 퇴역연금의 최소 절반을 차지하는 기여금을 추가로 받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된 법안은 이튿날 국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곧장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왜 군인만 다른 공직자와 달리 이렇게 일반 선출직이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아닌 전체 일반 선출직의 경우에 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과될 경우 저 11분이 혜택을 받는 걸로 그 국회의원이 5분, 뭐 지방자치단체장 2분 해서 총 11분이신데. 네. 한 법사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퇴역군인들의 기초의회 진출을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 수저를 얹어도 금수저를 얹었다며 법사위원 대부분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이 난관에 부닥친 가운데 논란을 일으켰던 국방위원들은 KBS에 원래부터 국회의원은 받지 않아도 좋다는 입장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600mm 방사포 2발을 쐈습니다. 북한은 이 방사포가 전술의 공격 수단이며 방사포탄 4발만으로도 적의 작전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7시쯤부터 7시 11분쯤까지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미사일은 약 390km, 34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미사일의 고도 등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그제 오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쏜 지 이틀 만입니다. 올해 들어선 세 번째 도발입니다. 북한 매체는 이례적으로 미사일 발사 1시간여 만에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 7시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며 동해상으로 600mm 방사포 2발을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방사포에 대해선 최신형 다연발 정밀공격 무기체계라며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어제 열린 한미연합 공군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점도 드러냈습니다. 통신은 미국과 남한의 연합공군 역량에 대한 인민군대의 철저한 억제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올해 세 번째 담화를 내고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전략무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성장률 같은 경제 지표로는 표현되지 않는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올해 지표를 보니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나아졌지만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비만율은 2021년 37.1%로 2020년 38.3%보다 감소했습니다. 1인당 국내 여행 일수도 2021년 6.581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여행 경험률은 89%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재택근무와 원격 학습 같은 외부 활동 제약으로 인해 악화됐던 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활동이 단절되면서 떨어졌던 대인 신뢰도도 9%포인트 정도 개선됐고 사회단체 참여율도 소폭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 추세가 확인되면서 2022년에 새로 작성된 지표 62개 중에 지난번 조사 때보다 개선된 지표가 47개, 75% 수준입니다. 그러나 외부 활동 관련 지표는 개선세가 뚜렷했지만 우리 삶의 질을 낮추는 대표적인 이유인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2021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지난번 조사 때보다 0.3명 늘었고 독거노인 비율도 0.2%포인트 증가한 20.8%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급증세입니다. 2021년 기준 아동 인구 10만 명당 502.2건으로 2020년보다 100건 넘게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01년 10만 명당 17.7건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지표 악화로 국제 비교에서 우리의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지난해 6.3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최근 3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오늘은 낮에도 꽤 쌀쌀한 하루였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다시 아침에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광주가 영하 4도, 담양 영하 6도, 곡성 영하 7도 안팎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낮 기온도 6도로 오늘보다 1에서 7도가량 낮으니까요. 조금 더 두툼한 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과 여수, 순천, 화순, 또 목포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영광 영하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도 2도로 낮에도 춥겠습니다. 구례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8도에 머물겠고요. 순천 7도로 오늘보다 1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도, 신안과 진도 2도에 머물겠습니다.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많겠고요. 모레 낮부터 점차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7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